이철이의 정치쇼. 안녕하십니까, 이철입니다.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기가 찹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현직 10여 명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로 개발되는 광명 시흥의 땅을 자신들과 배우자 등 가족들의 명의로 미리 사들이는 땅 투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들인 땅의 규모는 7,000평에 달하고 액수로는 100억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닐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이 일부 필지에 대한 조사만 했는데도 이 정도라고 하니 만약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면 더 많은 부정이 확인될 수도 있을 겁니다. 토지와 주택 관련 공공 업무를 담당하는 공사의 직원들이 이런 짓을 대놓고 했다는 것은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 도둑에게 곳간 열쇠 맡긴 꼴이라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이런 일까지 있었다니 앞으로 누가 정부를 믿고 따를지 걱정입니다. 빈틈없는 전수조사, 수사는 물론이고 감사원 감사도 해야 합니다. 정치권은 허술한 규정을 대폭 수술해 이런 투기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엄단할 수 있는 법 개정에 신속하게 나서야 할 것입니다. Passed along the way. Well, I got down on my knees and I pretend to pray. You know the preacher like the cold. He knows I'm gonna stay. California dreaming of such a winter's day.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코감기라며? 괜찮아? 완전 개운해요. 내가 그랬지. 걸렸구나 생각되면 걸렸구나 생각되면 콘택골드. 재채기 콧물 코막힘 콘택골드로 상쾌하게 안녕. 약국에서 만나요. 유한양행.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나 박서준, 소파 살 땐 딱 하나만 본다. S사인가? 아닌가? 탁월한 내구성도, 감각적인 컬러도,
안전한 친환경 소재도 다 포기 못하니까. 에싸가 아니라면 소파 다시 보세요. 요즘 소파는 에싸. 지금 박서준 소파를 검색하세요. 별이 다섯 개 이래 누워있으면 후끈후끈 장수돌 침대 후끈후끈 별이 5개 후끈후끈 장수돌 침대는 별이 다섯 개 한 집에 거실에 소파까지 있는 장수돌 침대는 별이 5개. 신나는 1577송 함께 해봐요.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신나게 앞뒤가 똑같은 대리운전 1577 앞뒤가 똑같은 번호 1577 대리운전 1577 족발 여러 시장 반반 족발려 시장 반반 족발려 시장 반반 족발 뜯어봐 반반 족발려 시장 족발도 고기다. 역시 족발은 야시장이지. 이철이의 정치쇼. 할 말을 하는 이철이의 정치쇼. 청자 여러분도 할 말 해주십시오. 뉴스나 현안에 대한 할 말 있으시잖아요. 쓴소리도 좋고요. 어떤 이야기가 마음에 들면 칭찬도 좋습니다. 보내주십시오. 살아가는 이야기, 일상의 단상 뭐든 좋습니다. 보내주십시오. 제가 예쁘게 소개해드리고요. 착하게 커피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1035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라디오 앱 고릴라와 유튜브는 무료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소식들만. 예, 저희가 오프닝에 이어서 들려진 노래는 마마스 앤 파파스의 캘리포니아 드리밍인데 우리 PD가 이 노래를 선곡한 이유가 있을 텐데 제가 궁금합니다. 투기가 꿈은 아니라는 꿈이지는 않을 텐데요. 날이 서려서 선곡했다. 날이 흐려서 선곡했다고 합니다. 제가 매사에 이면을 보려고 하는 이 나쁜 버릇이 있어서 그렇네요. 7954번 쓰시는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LH 직원들이 비사실 확인되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배덕한 님도 문자 주셨는데 같은 취지입니다. 소장님 민서 아버지입니다. 친구랑 내기했는데요. LH 직원이 부정하게 취득한 부동산 어떻게 되나요? 회수하나요? 아니면 그냥 그 직원분이 가지는 건가요? 제가 아침 신문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은 이게 이제 직무상 얻은 비밀에 의해서 부정이 저질러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직무상 비밀이었느냐, 직무를 하다가 얻게 된 비밀이었느냐를 규명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좀 공백이 있다, 좀 이렇게 엉성하게 돼 있다, 이런 지적들을 아침 신문이 많이 했던데요. 그래서 저도 오프닝에서 정치권에서 이 문제 법 개정해야 된다라는 문제도 지적을 했고요. 이번에 실태 조사하고 감사원 감사하고 사정당국에서 수사하면 처벌이 어느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원하는 만큼 이른바 우리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 부응할 만큼이 될지는 솔직히 저는 좀 자신 없고요. 이 회수하는 부분도 제가 지금은 딱 부러지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제 지식이 잘 한계가 있기도 하고 어느 정도까지 이게 밝혀질지도 아직 몰라서 그렇습니다. 뉴스 브런치 2부에서 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신원주님, 고향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죠. 부동산 투기는 물론이고 모든 관련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은 개입이 안 되게 엄한 법이 있어야지요. 요즘 세상을 보면 이에는 이라는 법이 이에는 이, 그게 좋게 되는 말씀이신데 정말 기운 빠지는 세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 들으면 좀 허탈해지죠. 정말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서 뭔가를 좀 이뤄보려고 부지런 떠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허탈하죠.
그 정부가 이런 거 미리 예방하고 잘 막고 엄벌하고 이런 것들이 역할인데 화가 납니다. 예. 그렇다고 이해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분들께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힘이 되시라고요. 따뜻한 커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소식들만 간추렸습니다. 뉴스 온 더 블럭. 경기도 고양과 평택의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50대와 60대 남성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숨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접종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과도한 불안감을 가지거나 접종을 피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을 처음 맞는 요양병원 입소 환자 다수가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고령자라는 점을 고려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 접종을 미룰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목요일은 코로나 브리핑으로 진행하죠. SBS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딱 마치 맞게 나오셨습니다 오늘. 네. 궁금한 게 너무 많거든요. 네. 문자 주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좀 가벼울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자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2232번 쓰시는 분입니다. 아빠 연세가 73입니다. 아빠께서 오딱 드신 후 치료받은 적이 있었어요. 백신 맞아도 괜찮을까요? 하셨습니다. 네, 옷 알레르기, 그다음에 땅콩 알레르기,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꽃가루 알레르기 흔하잖아요. 네. 저도 옷 알레르기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가볍게 이제 두드러기 같은 게 났는데 호흡곤란이나 쇼크, 저혈압 이런 게 없었습니다. 중증 알레르기 증상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다 접종 가능합니다. 다만 내가 과거에 알레르기지만 중증으로 아주 되게 힘들었다. 너무 막 정말 죽다 살아났다. 네. 이런 경험이 있으면 근데 대단히 드뭅니다. 아마 대부분 아니실 테니까요. 걱정하실 거 없는데 그런 분들은 의료진에게 꼭 말해야 되고요. 접종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매우 드뭅니다. 대부분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 아빠께서도 어차피 이제 미리 진료하잖아요, 그죠? 네. 접종하기 네. 전에 그때 충분히 말씀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 오딱 알러지가 어느 정도였느냐 확인할 겁니다. 그런데 드신 후 치료받은 적 있다. 이 정도는 뭐 저도 그렇거든요. 대부분은 괜찮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선 3844번 쓰시는 분인데요. 독감 주사 맞고 부어서 며칠 고생한 적이 있는데 괜찮은 건가요? 특정 약물 알러지도 있고요 하셨습니다. 네, 특정 약물 알러지도 똑같습니다. 그게 정도가 너무 심했냐 안 했느냐랑 결정되는 건데 이 부어서 며칠 고생한 적을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만약 이게 빨갛게 되고 통증이 하루 이상 갔다 점점 하루가 지났는데도 더 커졌다. 요거는 사실 대단히 주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요거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그다음에 미국 CDC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네. 그런데 그냥 좀 아픈 게 며칠 갔다. 네. 요건 괜찮아요. 네. 아픈 게 그냥 좀 며칠 갔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처음에 맞은 것보다 그 다음 날 더 아프고 더 빨개지고 요거는 반드시 의사에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요것도 상당히 드뭅니다. 네. 이런 경우는. 예, 문자 많이들 주고 계신데요. 뒤에서 또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오늘 조동찬 기자의 답변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백신 접종 후에 사망하신 분이 2분이에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고 있는데. 네, 나왔습니다. 일단 이거는 이제 어떻게 저희가 뉴스를 처리해야 되느냐. 네. 어제 하루 너무나 머리가 아팠어요. 그렇겠어요. 네. 일단 어떤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이것을 가볍게 처리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일단은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겠지만 원인이 아니다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얼마나 유가족분들께서는 서운하시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니라고 하려면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원인이다 아니다를 판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정부가 어제서부터 위원들을 모아서 충분한 검사를 하기 위해 착수를 했고요. 얼마나 충분하게 하느냐면요. 제가 어제 그걸 취재했는데 이 위원들이 모여서
검증 또 검증 조사 재조사 그리고 정 안 되면 부검까지 요구하는 최현대의학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검증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은 어떠냐면 이게 예방 접종을 중단할 만큼의 엄청난 사건이 아니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과거의 독감 백신이나 아니면 다른 뭐 일본 내염 백신이나 간염 백신 이런 백신의 사례들을 보고 그리고 코로나 백신의 외국 사례들을 봤을 때 지금 어제 2케이스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2케이스를 가지고 중단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방역 당국이. 이거는 뭐 다른 나라들도 참고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백신을 중단할 만큼 그런 사고는 아닌데 다만 이 사망하신 분들에 대해서 조사는 철저하게 할 것이다. 그러고 지금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태도를 해야 되느냐? 그 조사가 잘 진행되는지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으로선 중단할 이유가 없다면 우리가 접종을 기피할 이유도 없고 계속 코로나 백신으로 집단 면역의 길로 가는 거를 멈출 이유는 없다는 거겠죠. 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먼저 예방 접종을 많이 한 나라들, 네. 영국도 그렇고. 그런데 네. 보니까 주사 맞고 나서 이제 안타깝게 사망하시는 분들이 좀 네. 있더만요. 네, 사실 이제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근데 어제 이제 저희 SBS 뉴스가 이제 두 꼭지를 했는데 어제 댓글이 일방적으로 100% 거의 100% 비난하는 글로 받은 거는 좀 처음이에요. 아,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꼭지를 남주원 기자가 있고 두 번째 꼭지를 제가 했는데 두 꼭지 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무조건 괜찮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금 약간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조사도 안 해보고 무조건 괜찮다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뭔가를 국민들께 혹시 제가 가르치려고 하는 입장에 그런 것들이 아니었는데 되게 반성을 많이 했는데 아무튼 조사는 되게 많이 할 것 같고요. 외국의 예를 들어보면 유럽, 영국, 노르웨이, 독일에서도 100여 명, 영국은 400여 명 이제 독감 백신 주사 코로나 백신 주사 후 사망자가 나왔는데 그쪽 당국들도 열심히 조사를 했어요. 열심히 조사를 했는데 백신과 관련된 사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네.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요. 원인 결과가 같지 않았고요. 또 특이하게 사망이 더 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로나 백신 상당히 몇 천만 명이 맞으니까 이게 정말로 이것과 관련된 사망이라면 특이하게 좀 사망률이 높아야 되잖아요. 평소보다. 더 많이, 그렇죠. 평소보다.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충격적이었던 게 독일이나 노르웨이에서 요양원에 계시던 그 노인분들이 고령자분들이 사망하신 것 때문에 좀 충격이었는데 평소 사망하시는 숫자보다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사실은 뭐 그렇게 조금 우리가 물론 자세히 봐야는겠지만 냉정하게 좀 판단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3252번 쓰시는 분 문자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철희님 처음으로 문자 드려요. 늘 듣기만 하고 정치에 1도 모르는 제가 많은 도움 받고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저희가 감사하죠. 내 병변 장애 아들을 둔 엄마인데 장애 아동들도 백신 맞아도 괜찮을까요? 어디에도 네, 설명이 없다 그러시네요. 아동은 파이자가 16세 이하,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가 18세 이하라서 만약 16세 이하, 18세 이하라면 이게 아직은 안 됩니다. 네, 대상이 아닌 거죠. 전 세계 어느 어린이들도 그러니까 뇌병변 장애 때문이 아니라 네. 나이 때문은 안 될 것 같고요. 만약 16세, 18세가 넘었다면 뇌병변 장애가 있으면 우선 접종 대상자가 될 겁니다. 나이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맞아도 괜찮은 거죠. 네. 예. 8373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 주셨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어제 맞았는데 네. 숨이 차고 머리도 아프고 울렁울렁하네요. 네. 괜찮은 거예요? 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중증 부작용은 언제 가장 많이 생기냐면 5분 맞자마자 5분, 10분, 15분, 30분 이내에 제일 많이 생기거든요. 네. 어제 맞으셨으면 가장 위험한 거를 넘기셨는데 그래서 숨이 차고 머리도 아프고 울렁울렁 하는 게 근데 남아 있죠. 근데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이런 증세가 더 악화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보니까 어제보다 좀 나은 것 같아. 그럼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게 만약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 그러면 병원에 방문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게 계속 더 커지느냐 아니면 줄어드느냐. 줄어드는 양상에서는 괜찮고요.
커지는 양상이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문들 정말 많이 주시네요. 0349번 쓰시는 분께서도 문자 주셨는데 기자님 용산구에 위치한 순창병원에 확진자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 주말에 건강검진 때문에 그 병원을 가야 하는데 가도 될까요? 네, 일단은 어떻게 확인하시면 가면 안 되는 거는 방역 당국이 막아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역 당국이 막아놓지 않아서 그러니까 연락을 드렸는데 진료 괜찮습니다. 건강검진 괜찮습니다 하면 가셔도 되고 만약 안 된다면 취소 문자가 갔겠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코로나19는 지금 점점 더 어떤 데이터가 쌓이냐면 이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접촉으로 감염되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길거리 소독하고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돼 있으니까 오히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비말이군요. 예, 주로. 사람과 사람 이렇게 대했을 때 고를 때가 더 훨씬 더 감염 위험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2765번 쓰시는 분입니다. 백신 빨리 맞고 싶은데 일반인은 언제쯤 접종이 가능할까요? 3분기 아니에요? 3분기?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변수는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면 3분기인데 중간에 이제 새로 개발된 백신들이 빨리 생산돼 가지고 한다면 그때는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변수는 있습니다만 건강한 일반인 분이시라면 3분기 정도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예, 요건 짧게 답변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재기호님이신데 소장님 백신 주사를 맞은 사람은 마스크 바로 안 써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시점부터 쓰지 말라고 정부에서 공지를 해줄까요? 계속 쓰셔야 됩니다. 계속 왜냐하면 백신 맞고 면역이 생성되는데 한 달 정도 걸려요. 네. 그럼 한 달간만 마스크 쓰면 되냐?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백신을 맞아서 내 면역력이 커져도 코로 살짝 들어와서 무증상으로 감염시키는 걸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벗느냐는 나의 면역력이 생겼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우리 전반적으로 코로나가 잠잠해졌냐 아니냐로 판단되는 거거든요. 네. 백신 주사 맞으셔도 마스크 써야 합니다. 그럼 집단 면역 될 때까지는 써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9823번 쓰시는 분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올해 83세 되십니다. 오래전에 어머님께서 페니실린 주사를 맞으셨는데 부작용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셨어요. 병원에서 어머님은 페니실린 계열 주사는 앞으로 맞지 말라고 합니다. 코로나 백신은 괜찮을지요? 제 생각에는 이분은 의사한테 반드시 말씀하셔야 되고요. 맞지 않는 것으로 결정될 것 같은데 이제 백신에 따라 뭐냐면 페니실린의 그 알러지 반응을 있는 성분이 백신마다 조금 다른데 그게 있느냐 없느냐를 좀 볼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죽을 고비를 넘기셨던 분들은 사실은 이번 접종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우리가 지금 백신 접종 속도가 너무 늦은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이게 2분기에 3, 4, 5월인가요? 이렇게 네. 백신 공급이 잘 안 될 걱정들 네. 하던데 괜찮아요? 뭐 쉽지는 않습니다. 외국에서 사실 점점 백신 자국주의를 펼치고 있어서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좀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백신 네. 확보를 일찌감치 못한 건 분명히 잘못한 건데 네. 그럼에도 우리 국민들 코로나를 통제하시는 거는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이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오상순이 문자 주셨습니다. 기자들에 대한 신뢰가 낮았는데 조동찬 기자님들에게 신뢰가 생겨요. 이런 팩트에 기반한 내용을 보도해 주시는 기자님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걱정하시는 거니까 문자에 네. 너무 네. 속색이지 마시고요. 네. 힘내십시오. 네. 자, 코로나 브리핑 SBS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2부 여겠습니다. 자, 뉴스 브런치 해보겠습니다. 뉴스 원의 김윤경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SBS 고정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속보가 왔는데 국민의힘 경선 결과 나왔어요? 네. 어떻게 됐어요?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이겼고요. 보통의 예상과 좀 다른 거죠? 네,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걸 뒤집었네요. 특히나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성 가산점 10%도 있는데 네. 그걸 누르고 오세훈 이제 후보가 된 상태이고요. 네. 보니까 41.64 오세훈 후보, 네. 나경원 후보가 36.31 차이가 조금 있죠. 제법 졌네. 예, 그렇죠. 예상 외로 이렇게 됐고 부산시장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박형준 후보가 압도적으로 그래요. 이긴 상태입니다. 이현주 후보랑 붙은 거죠? 예, 3명이서 붙었는데 이겼습니다. 김윤경 기자 예상했어요?
아니요, 저도 좀 예상했다 몰라서. 그래 그냥. 예? 어떻게 알아? 아, 예, 좀 하여튼 예, 조금 놀라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 권리당원 50%, 일반 시민 여론조사 50%가 들어가서 이 나경원 후보가 원내대표도 지냈고 좀 이제 강성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당심에서 좀 앞서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이기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이거를 뒤집었습니다. 네. 확실히 전문가는 전문적으로 틀리는 사람이야. 전 전문가가 아니라서 저 예상 못했습니다. 사실. 제 스스로 지금 비판한 거예요. 아. 저도 워낙 잘 틀려서 이제 재밌어지는데. 네. 약간 의외의 결과가 나오면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요. 흥미를 갖기 시작하니까. 맞습니다. 서울시장을 2번 하고 2번째 임기 때 이분이 사퇴했죠. 네. 재수하시는 건데 그죠? 자, LH 직원들 투기 이거 네. 좀 살펴볼까요? 투기로 봐야 되는 거 맞죠? 맞죠? 네. 네. 사실 그러니까 얘기를 드리자면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맞죠라고 이제 확신을 갖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일단 그 민변하고 참여연대가 조사한 결과 뭐 다들 들으셨겠지만은 일단 광명 시흥 지역에서 거래된 토지들 이제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이름도 이제 대조를 해봤더니 LH 직원 14명과 가족들이 이제 100억 원 상당을 투자를 해가지고 약 7,000평 규모의 토지를 매입했다라는 게 이제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들이 대부분 이제 보상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어떻게 보상을 받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거라는 이제 근거가 하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보상 규정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보상 규정을 보면은 그 제곱미터를 가진 지분권자가 대토 보상이라 그래가지고 현금 보상 말고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정말 쓸모도 없는 토지였다가 반듯한 주거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속된 표현이지만 대박이다라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사자마자 이 1,000제곱미터 단위로 쪼개기를 아주 전문적으로 해놨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해놨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도시 대상으로 발표되니까 나무 심기에 또 들어갔어요. 그럼 또 보상을 더 받나 보죠? 이제 이게 농지였다가 네. 이제 변경이 돼야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허위로 용농계획서를 내면 안 되는데 자신들이 이제 투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쨌든 나무를 심어가지고 이제 그 보상가액도 높일 수가 있다 그래요. 그런 행위도 일률적으로 보여왔고 그 다음에 이제 매입 자금을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100억 원이 들었는데 이 중에 58억 원이 대출인데요. 이렇게 대출을 받는다는 거는 내가 확실하게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받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이 한 곳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렇대만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히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개인적인 이득을 올리는 행위를 한 거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전수조사해라. 네. 3기 신도시 전체를 조사해봐라. 예. LH 직원뿐만 아니라 국토부 직원들까지 다 해라 이랬는데 그럼 더 많이 나오겠어요? 그럼요. 나오겠죠? 예, 국토부 옛날 얘기를 하자면은 국토부 직원들 중에 부동산 부자가 아닌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내부적으로는 이제 토지 보상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법상으로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조사를 하거나 징계를 내린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LH의 경우에도 이런 법상으로는 제도상으로는 만들어져 있지만 결국 뭐 징계를 하거나 뭐 더 나아간 경우에 해임을 하는데 해임을 하더라도 이 이득은 전혀 몰수하지 않아요. 근데 자본시장법에서는 그렇게 해서 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이득을 올린 경우에는 이득의 5배에 달하는 그런 건 이제 주식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법상에서는 LH 직원들은 그냥 이득을 가지고 퇴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규정을 이렇게 허술하게 해놨을까? 정치부 출입하는 기자로서 해명을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 이런 국회의원들 뭐예요? 이런 일들이 원래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런 문제가 이제 표면화돼야지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저도 그런 해봐서 알죠. 습성들이 네. 있기 때문에 뭐 네. 그런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문제가 그래도 굉장히 이 짧은 시간 내에 급속하게 이제 확산되고 논란이 커졌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방법이 이제 논의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도 이 문제가 되는 등기를 한번 떼봤거든요. 왜?
살라고? 아니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취재하려고. 취재하려고 샀는데 와, 저 진짜 저도 등기 많이 떼봤거든요. 네. 살다 이렇게 지저분한 등기를 처음 봤습니다. 진짜 그래요? 몇 평 되지도 않는 네. 땅에 다 쪼개놨죠. 등기 페이지만 50페이지에 달하고 이거 누가 소유주가 어떻게 되는지 보기 힘들 정도로 네. 진짜 막 복잡하고 전문가의 지저분하게 숨결이 돼 있더라고요. 느껴지는 아, 예, 그런 진짜 거구나. 전문가의 살다 이런 등기 처음 봤습니다. 예. 김윤경 기자 이게 예. 이 사람들이 네. 갑자기 이렇게 나쁜 짓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동안 그 LH나 이런 데서는 선배들부터 쭉 해왔던 거 아니에요? 미안한 그- 얘기지만. 그렇다고 제가 이제 단정지어서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그런 소문들이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전수조사를 하게 되는 주무부처의 장관은 변창흠 장관인데 예. 바로 전에 LH 사장이었잖아요. 그렇지만요. 근데 LH 사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재직할 때 일어났던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유체 이탈 발언을 하더라고요. 청렴도를 제고하도록 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이 있다는 거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말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적발하거나 처벌하거나 한 게 최근 5년간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놓은 격이 된 거죠. 이 14명인가 이 사람을 탓하면 되죠. 변창흠 장관이야. 그 친구가 잘못해서 뭐 근데 그랬다고 뭐 조직의 또 얘기한 적이 장이니까 있으니까. 예,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은 들고요. 아니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대놓고 하죠. 아,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차명도 아니고. 자기 이름으로 했다는 게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수하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은 이거는 한 번도 걸리지 않았으니까 자기 그러니까요. 이름으로 그냥 예. 거래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어떤 직원이 그 블라인드라는 앱 있잖아요. 네. 익명을 거기 올렸는데 뭐 우리는 그거 투자 못하냐. 아, 네. 이렇게 뭐 당당하게 얘기하던데. 아, 정말 그러니까 전수조사에서 그래서 이 전수조사도 중요하고 법상 법을 구멍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을 몰수하지 않거나 몰수하거나 뭐 이게 굉장한 처벌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 뭐 난 이득 남기고 가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는 구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되면은 자산은 다 몰수한다라든지 뭐 책임을 물려가지고 뭐 벌금이나 뭐 징역형까지도 사실은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기로는 나는 보상 업무만 했지 지정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것이다라고 분명히 주장을 할 거예요. 근데 그냥,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들어야지 되고.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 전수조사는 하는 거고요. 네. 감사원 감사도 시민단체는 요청했는데 정부가 약간 미온적인 거는 감사원장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감사원 감사도 하고 수사도 지금 착수했다는 거죠. 네. 경기 남부청에서 수사하고 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는 국회대로 입법 공백을 메우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네. 전방위로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네. 부동산 이제 배지 신탁제를 하자라고 이제 또 이재명 지사가 네. 예, 또 얘기를 했는데 네. 뭐 그분의 모든 것에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이번 얘기에는 확실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백지 신탁의 대상이에요? LH 예. 공무원들도 이분이 넣어야죠. 주장하는 거에 하면 예, 넣어야죠. 근데 넣어서 하자. 원래는 이제 주식 백지 신탁 같은 경우에 이제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만 하고 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만 할 것은 아니라고 봐요. 대부분의 그 관련돼 있는 사람들, 공개 정보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해야지 된다고 보는데 저도 경제 기자를 오래 했는데 회사에서 서약서를 쓰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이제 종목에 투자하지 않는다. 내가 각 취재를 통해서 얻은 정보로 그러니까 투자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쓰기도 했어요. 옛날 실제. 기자들은 좀 많이 했을 거요. 미안한 얘기지만 저도 옛날 기자이기도 한데 무슨 옛날 기자예요 지금 아주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요? 아주 근데 다 퇴직하신 분들. 근데 그런 서약서를 쓸 만큼 그리고 이렇게 마음의 어떤 그 부담이나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지 인간의 욕망은 제어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가 절대로 허술해서는 안 되고 그동안의 관행이었다. 이거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되는 거죠. 소급 적용해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네. 이제 청와대 행정관 할 때 DJ 정부 때 행정관 했는데요. 우연히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 이제 한참 지난 뒤에 친구들하고 그런 얘기하다가 그때 뭐 그런 얘기 들었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야 그걸 지금 얘기하냐 이거 듣자마자 얘기를 했어야지. 주식 투자해서 내가 돈 좀 벌었을 좋은 텐데. 정보인데. 저는 그 주식이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잖아요.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청렴하게 살았는데 말이에요. 청렴한 거 좋죠. 왜 몰라주는 거예요? 제가 아니 모르지 않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네. 존경하겠습니다. 네. 이건 플렉스도 아니고 뭐지? 이건 플렉스 청년 플렉스.
청렴도를 플렉스하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제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신도시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공급 대책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집이 없거나 집을 갖고 싶거나 한 분들한테 그걸 해줘야지 되는데 그 정보를 이용해서 자신들이 이득을 누린다. 나쁘죠, 그거. 더더욱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책의 어떤 방향까지 흐리는 이런 일이었다는. 고 기자, 이거는 또 뭐예요? 그 가덕도에 신공항 건설하자는 법도 통과됐는데 네. 거기 땅 주인이 무슨 오거돈 전 시장의 인척이에요? 예, 조카인 오치훈 대한제강 사장이 좀 2005년부터 가지고 있더라고요. 원래 오래 갖고 있었네. 오래 가지고 있었는데 또 오거돈 서울 전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2004년부터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네. 또 그리고 보면은 가지고 있는 곳이 가덕도 어디 뭐 외진 곳이라든지 이런 곳이 아니라 네. 오치훈 사장이 가지고 있는 곳은 그 부지 바로 위더라고요. 이 활주로가 들어설 수밖에 없는 공간에 이제 가지고 있던데 그래서 이거 미리 정보를 알고 투자 뭐 투기 혹은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죠.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듣기로 2004년도에 갖고 있었는데 거기다 공항 지을 거라고 보는 건 너무 탁월한 성년지명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기분은 안 좋네. 그렇죠. 네.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느낌 안 좋네. 여기저기에 네. 막 땅을 사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김현긴 기자 문자 좀 읽어주세요. 매니에프부터. 1506번 LH공사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빼돌려서 투기한 게 이번뿐일까요? 제 말이 그겁니다. 예. 네, 진짜 국민들 허탈감을 어찌해야 할까요? 에효 그러셨는데 지금 대국민 사과 준비하고 있다는데 전혀 물론 그거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고 그거 이상의 저는 제도적인 뒷 수습이 알겠습니다. 확실히 필요합니다. 예, 밑에 거 읽어주세요. 네, 이양덕님 보내주셨고요. 화가 납니다. 저는 평택시 고덕이면 서울 고덕인 것 같은데 작은 땅 하나 물려받아 집을 지을까 했는데 천정부지로 집값만 올라갔어요라고 해주셨습니다. 맥락이 뭐죠? 그러니까 땅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없으시다는 거예요. 물려받았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거를 다시 읽어주세요. 권수연님이고요. 전셋집 옮겨 다니면서 전전긍긍하는 세입자 입장에서 이런 뉴스를 접하면 정말 힘이 빠집니다. 열받죠. 정말 힘 빠집니다. 앞에 있으면 한 대 때리고 싶죠. 솔직히. 투자라고 아까 뭐 내부망에 올렸다고요? 블라인드 앱 몰라요? 알긴 아는데 그게 취재하면서요. 투기죠. 이게 어떻게 투자입니까? 예. 아니, 근거가 너무 분명해요. 이건 범죄지 범죄. 범죄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징역형 살아야 돼요. 6670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LH 직원 등의 투기는 매우 엄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몰수하고 파면하고 징역 보내고 아이고. 그리고 네. 5배 이상의 벌금을 내려서 엄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참에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과거 다른 지역도 모두 조사해서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옳소. 맞습니다. 네. 이런데 사실은 징벌적 벌금이라는 네. 이런 걸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네. 예.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빵 살리는 것보다 네. 더 중요한 게 네, 네. 엄청난 재산상 손실을 하면 안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런 소식 좀 안 듣고 있으면 지금 21세기인데. 근데 뭐 나오는 소식이 이제 추가 취재를 통해서 들어온 소식들이 더 어이가 없는 게 많아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예. 이제 이건 뭐 하루 이틀 끝날 이슈가 아닌 것 같아요. 발본색원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발본색원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발본색원. 자, 윤석열 검찰총장 이분도 뭔가 작심하고 요즘 작심하신 분들이 말씀을 많아요. 하시더만요. 네. 정치권 분위기는 어때요? 확 갈렸대? 확 갈렸는데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정치에 한 발 내딛었다. 정치를 할 거다. 뭐 거의 확신을 하고 있는 분위기죠. 정치권에서는? 네, 거의 뭐 확신을 하고 저희 내부 취재에서도 한데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오늘 속보 나올까요? 그건 반차 잘 쓰셨다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예. 그만둔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니, 동아일보에서 빠르면 오늘 좀 사의 표명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오긴 했죠. 예, 그건 뭐 두고 봐야 알 것 같긴 합니다만. 네, 맞습니다. 근데 본인은 기자가 정치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랬던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맞습니다. 아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요. 그럼 어디서 얘기하는 다른 거예요? 다른 자리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지금 검찰총장으로서 뭐 네, 곧 정치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네. 시기를 두고 얘기하죠. 답을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정치권의 해석에 의하면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아, 장관이 이제 하려고 하는구나. 예. 그리고 시기와 그리고 뭐 장소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이 의미심장한 곳들이기 때문에 시기가 지금 뭐 재보궐선거 한 달 앞에 있고 내년 대선이
다음 주 화요일이면은 1년 앞으로 다가온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이 얘기를 했다. 그리고 대구 고검 앞에서 안 가도 될 대구까지 가서 이 얘기를 기자 하도 그 주변이 시끄러워서 기자들 질문도 안 들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렇더라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귀까지 기울이면서 자기 할 말을 다 듣고 다 했단 말입니다. 그 대구 고검 같은 경우는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국정원 사건 조사하다가 충돌을 빚어가지고 좌천되고 대구 고검으로 한동안 좌천돼서 있었던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권력과 뭔가 맞서서 피해를 입고 항거하는 이런 이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이 대구 고검을 선택한 거죠. 저는 있잖아요. 그냥 정치권에 몸담았던 사람이고 정치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말씀드리면 제일 인상적인 멘트가 어려울 때 저를 품어줬던 고향 같은 곳입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TK를. 네. 야, 그건 정치적인 색깔이 정말 드러난 것 같고. 그렇죠. 그렇게 저만 그렇게 보는 거 아니죠? 아니요. 예, 누구나 그렇게 봤고 그다음에 이제 부패 완판에 대해서도 이제 또 검수완박 이게 네. 검수완박에 대해서 부패 완판 이런 또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너무 정치적인 행위였다고 해석이 돼요. 좀. 예. 전 좀 생각을 못 하긴 했는데 거기 이제 지지자들도 많이 왔고 그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와서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구속시킨 뭐 이 가장 이제 핵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대 여론도 많더라고요. 좀 그러겠죠? 인상 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잖아 이제 정치할 거라고 보면 되게 이제 기자들은 언론사별로 유력 대선 주자들에 대해서 마크맨 붙이잖아요. 전담하는 사람. 맞습니다. 예. 정치부에서 윤석열 총장도 마크맨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논의가 있겠죠. 근데 뭐 아직까지는 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위치에 일단 있다 보니까 검찰 뭐 대검찰청이 일단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모르겠고. 고재인 기자 보고 마크맨 하라면 할 거예요? 전 민주당 출입 기자인데 예, 야권 성향에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가 마크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무턱대고 질렀네요. 그런데 야당 출입은 안 하십니다만 네. 여당은 약간 좀 이렇게 싸우는 모양새 안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것 같고. 맞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뭐 그럴 수 있겠죠. 지난번에 호되게 당했으니까. 맞죠. 예. 야당도 고민이 있지 않아요? 실제로 나온다 그래도 좀 스트레스 아니에요? 지금 표면적으로는 뭐 거의 환영하는 분위기로 가는데 사실 속내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이제 한 정당 제1야당의 입장으로서 자기네들 후보를 내서 자기네 후보가 대권에 당당하게 승리를 거머쥐는 그런 모습이 가장 바람직한데 일단은 뭐 공무원이기도 하고 제 야인의 모습인데 이런 사람이 더 이제 자신들의 자기 당 후보자들보다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자기 당 후보들은 지지율이 굉장히 이제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가다 보니까 예, 속내가 미국을 생각하면은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공화당이 결국 도널드 트럼프를 대통령 후보로 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까지도 좀 얘기가 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야인이고 정말 정치적으로 어떤 행보를 걸어온 사람이 아닌데 자신의 당의 대통령 후보로 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내부에서 좀 그런 웅성웅성함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는 향후에는 이제 이게 갈등의 요소로서 크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고민이 있겠죠, 그죠? 근데 정치권에서 정치할 거라고 본다고 했잖아요. 대체적인 전망은.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임기 다 채우지는 않겠죠? 뭐 오늘 기사, 뭐 오늘 그만둔다라는 기사까지 있는데 이제 임기는 7월이지 않습니까? 뭐 오늘이 될지 뭐 내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까운 시일 내에 이 자신의 거취 문제를 결정하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네. 진짜 언론 용어입니다, 그죠? 제가 뭐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 네, 제가 가까운 시일 내에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런 표현 진짜 언론 용어. 분석이 있습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 신중하게 가야죠. 분석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기는 뭐 본인 정치하고 안 하고는 본인 선택인데 검찰총장의 직에 있었던 분 중에서 바로 정치에 뛰어드신 분은 드물죠. 네. 국회의원 하신 분 있고 김도원 총장이 김영삼 정부 시절에 그만두고 국회의원을 하셨던 게 있고 거의 뭐 김기춘 실장도 총장을 그친 분이죠. 너무 오래된 분들인데요. 너무 최근에 지난 정부예요. 활약하시기는 비서실장은 그러시죠. 완전히 그렇죠. 그다음 끝으로 짧게 서울시장 선거는 어디가 좀 서로 승리를 장담해요? 어디가 이길 것 같아요? 서로 자기가 이제 이긴다고 자신들이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단일화 과정이 좀 계속
갈등이 소지로 계속 갈 가능성이 높아서 단일화 과정을 얼마나 깔끔하게 끝내느냐 민주당도 그렇고 그리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 여파가 없을 알겠습니다. 정도로 해야지. 이상 일단 고 기자의 하나만한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김연경 기자, 고재인 기자와 뉴스 브런치 진행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 이철이 정치쇼. 할 말을 하는 이철이의 정치쇼. 목요일 3부는 전지적 기자 시점입니다. 탈탈 털어드립니다. 뉴스톱의 김준일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탈탈. 예. 근데 속 우울하네요. 시원하게. 주제가 우울하네요. 왜요? 아니 날이 오늘 꿀꿀해서? 아니 방송 주제가 아, 우리가 지금 다룰 거?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우울한 게 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순대입니다. 고1, 고2, 고3 나이 들어갈수록 대학이 더욱 아쉽게 느껴지십니까? 나이 들수록 더 절실해지는 대학. 그런데 점수나 스펙 때문에 거절당하면 그 정말 속상해지죠. 당연하죠. 합격 문자인 줄 알고 봤는데 불합격이면 완전 막 우울해요. 그래서 저 이순대가 두만 안고 합격해드리는 대학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대학 합격은 보지도 따지도 않고 1544 응애 응애 1544 응애 응애. 뭐시오? 수능을 안 봤어도 100% 합격이라고? 나가 지금 빙다리 핫바지라 보이냐? 안녕들 하쇼. 타짜 악이요. 지원하면 합격이고 돈을 받으면서 대학 다닌다고? 전형적인 과장 광고라는데 내 손모가지를 건다. 너는 무엇을 걸래? 뭘 또 이렇게 시작부터 손모가지를 걸고 그러실까? 안녕하세요. 예, 참바다 유해진 고강렬입니다. 아유, 다들 속고만 사셨어요. 거짓말은 모르는 이 고강렬이가 저 하루 세끼 꼬박 챙겨 먹는다고 전국을 쏘다니다 보니까는 저 이 대학 저 대학 관광도 좀 해봤거든요. 아이고, 근데 저 실제로 있어, 이게 있어. 100% 합격에 돈 받고 다니는 대학이 있다니까요. 안녕하십니까, 박지성입니다. 쎄어멀던 대학들이 자선단체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신입생들이야말로 암여의 에너지라고 생각하는데 인구 절벽으로 학생들이 사라지니까 어쩔 수 없는 울며 겨자 먹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저희가 다뤄볼 주제는요. 지방대학의 정원 미달 사태입니다. 입학 시즌인데 이게 뭐 정원이 미달이니 학교가 이 존폐 위기에 내몰리게 되는 건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일단 먼저 아셔야 될 거는 그러니까 대입 정원 있잖아요. 네. 정원보다 학령 인구가 적습니다. 학령 나이.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대학에 가는 시험을 보는 고3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3 졸업해서 이제 대학 가는 사람들. 네. 그게 올해부터 처음으로 적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 올해가 되게 역사적인 지금 한국으로는 그런 게 작년에는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네. 그리고 좀 뭐 대학 그 정원보다 지금 학령 인구가 적어졌다라는 거는 무조건 미달 사태가 나온다. 전체 대한민국의 총 대학을 보면은 네. 어디서든. 네. 근데 특히 이게 이제 어디에 몰려 있냐면은 지방 이제 지금 어려운 순서대로 따지면은 수도권 소위 말하는 명문대가 좀 뭐 안정적이고요, 당연히. 그다음에 수도권 비명문대, 그다음에 지방 국립대, 지방 사립대 이 순으로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지방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존폐 위기다. 이 정도로 지금 그래서 뭐 지방 사립대들이 뭐 몇십 명 정도 미달하는 사태는 있었는데 올해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뭐 800명, 700명, 뭐 500명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미달입니다. 네. 부산에 14개 4년제 대학이 4,600명을 추가로 모집한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지금 부족하다. 이런 상황이고요. 네. 경쟁률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5.6대 1에서 5.1대 1로 좀 하락을 했는데 네. 지방 같은 경우에는 3.9대 1에서 2.7대 1로 하락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경쟁률이 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세 군데 지원하거든요. 네. 그럼 무슨 얘기냐? 3대 1은 넘어야지. 3대 1은 넘어야지 이게 한 명이 온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2.7대 1이라는 거는 지금 지방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지금 결혼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또 그렇게 되는군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명문대라는 표현은 쓰지 말죠, 우리. 죄송합니다. 네. 예. 그럼 뭐 명문이 따로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원이 미달한 거는 일단 학령 인구가 부족한 게 첫 번째 원인인 거고, 그죠? 그렇죠. 지금이 이 금년을 얼마예요? 금년을 기준으로 하면 자, 최근에 얼마나 많이 감소를 했냐면은 예. 소위 말해서 이제 학번으로 좀 이해하시기 쉽게 학번으로 얘기할게요. 대학 학번. 대학 학번. 예. 19학번, 20학번, 올해가 21학번이잖아요. 예. 19학번의 고교 신입생은 59만 명이었어요. 근데 20학번의 그 고교 신입생은 52만 명으로 7만 명이 줍니다. 그리고 21학번 올해 대학을 가는 거는 45만 명이에요. 45만. 왜 이렇게 예. 많이 줄지? 이게 또 하나가 7만 명씩 주네. 이게 이유가 그러니까 이게 인구가 좀 많이 출렁해요. 어떨 때는 거의 비슷하게 가다가 확 떨어지고 비슷하게 가다가 확 떨어졌는데 2016년에 또 엄청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하나가 또 이슈가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빠른이란 게 있었어요. 3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 2월까지 생을 같이 묶어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아들이 그래요. 예, 그러니까 1월생이라 한 해 예, 먼저 갔죠. 한 해 먼저 갔죠. 근데 그게 없어졌잖아요. 지금은 1월부터 12월까지 가거든요. 지금 현재 이번에 대학에 가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게 조정이 되면서 3월부터 12월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한 해는 그렇게 조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전에까지는 1, 2월까지 앞에 학년으로 가버리고 네. 그 다음에 한번 조정을 하니까 1, 2월이 빠지고 3월부터 12월이잖아요. 한 해만. 예, 그 한 해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1월부터 12월이 되는 거고 네, 이번 해가 그거가 걸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 태어나서 전에 있었던 학령 인구보다 더 줄어든 상황. 그러니까 뭐 이게 여러 개가 겹치면서 지금 처음으로 이제 대학 정원보다 줄어들게 된 거죠. 대학 정원이 어느 정도 돼요? 대학 정원이요? 네. 얼마나 되나요? 제가 준 데는 써져 있는데. 예. 대학 정원은 49만 2천 명. 예. 그리고 학령 인구는 47만 6천 명. 이렇게 돼 있네요. 다 가도 안 되는 거네. 그러니까 다 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른바 만 18세 이상 학령 인구가 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다 안 가죠, 당연히. 그 나이가 됐다는 것뿐이지. 그 나이가 됐다라는 거지. 실제 대학에 70% 가요? 70% 대학 진학률이 뭐 이게 60% 후반대로 떨어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대략 그 정도라고 본다라면은 글쎄요. 뭐 옛날부터 미달은 있었는데 올해 어쨌든 대학들이 엄살을 부리는 게 아니라 진짜 위기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코로나19 영향도 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코로나19 이미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지역에 있는 대학들 뭐 수도권 대학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유학생들이 거의 먹여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유학생들. 그중에서 우리나라 전체 유학생 중에 한 44%가 중국 유학생이에요. 네. 절반에 육박합니다. 근데 지금 중국 유학생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지. 예. 코로나 때문에. 예,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뭐 어떤 대학들은 막 30% 이상이 중국 유학생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근데 이 대학들이 다 유학생이 다 빠지고. 네. 그러면 등록금 의존율이 높거든요. 특히 네. 그런 대학들은. 네. 그러면은 당장 돈이 부족했는데 지금 신입생도 안 들어온다. 미달됐다. 이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일부 대학들은 등록금 안 받겠다 한 학기. 입학금 뭐 해주겠다 뭐 이런 막 파격 무슨 뭐 세일 할인 같은 것도 지금 하고 있어요. 대학들 중에서. 돈을 오히려 주겠다. 학생 유치하려고? 학생을 유치하려고. 일단은 뭐 한 학기 정도는 그냥 줄 테니까 다녀라. 지금 그렇게 뭐 서로 경쟁하고 세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학교도 있겠지만 다른 네. 한편 등록금을 인상해야 되겠다라는 학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는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등록금 인상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네. 그 한 6년 동안 거의 뭐 1% 정도로 이제 동결이나 비슷하게 갔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등록금 1,000만 원 시대 막 옛날에만 나오면서 엄청 등록금 인하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 반값 등록금 뭐 맞아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눌렀는데 지금 그래서 등록금 우리 죽는다. 등록금 인상 안 하면은. 네. 그래서 최근에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대학 사립대 4년제 대학 4군데 중에 3군데가 적자를 보고 있다. 이게 지금 이번 달 초에 나왔거든요. 2월 초에 나왔거든요. 네. 그 정도로 지금 대학들이 적자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정부 지원을 늘려주든지 아니면 등록금 인상 좀 하게 해달라.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안 그래도 등록금 비싼데. 근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등록금 주는 학부형이잖아요 지금. 장학금 안 받나요? 두 놈. 그러니까 장학금. 조금 받긴 받더만요. 좀 받아요. 요즘은 장학금은 많이 이과는 주는. 받아요. 공대 이과 공대는 받는데 문과는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코로나로 다 비대면이에요. 네.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깎아줘도 모자를 파네. 시원찮을 판에 지금 올리겠다라고 하면은 대학에서 누가 이거를 순수히 받아들이겠습니까? 맞아. 박정옥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이번에 고등학교 입학하는 2005년생 아이들은 한 반이 줄었다고 하고
벚꽃 피는 순서대로라는 말이 현실이 되었다라는 문자를 주셨는데 뭔 말인지 아세요? 벚꽃 피는 순서대로? 아, 그러니까 지역 남쪽에서부터 이렇게 대학들 망한다. 지방에서부터 올라온다. 예, 올라온다라는 얘기죠. 예. 진짜 우픈 얘기인데 이거 근데 저도 뭐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 이 아이들 출생률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라는 건 다 예상했잖아요. 다 예상했죠. 그렇죠. 대학이 지금 위기다. 예. 근데 잠깐 이제 중국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예. 위기를 넘기긴 했지만 큰 흐름으로 보면 뭐 이게 불가항력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방치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미 예상을 했던 게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맞아요. 학령 인구가 급감할 것이다라고 이미 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마련해 왔고 뭐 두 가지죠. 하나는 출생률을 제고하는 거, 높이는 거 하나. 또 하나는 대학 구조 조정해야 된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매 정부마다 6만 명, 7만 명씩 감원을 했어요. 정원을. 네.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게 거의 스톱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 들어서? 노무현 정부도 한 7만 명 감원했고 뭐 6만 명, 7만 명 대충 다 했거든요. 네. 대학마다, 그러니까 정권마다.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 라고 하면서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미리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올해 문재인 4년 동안 1만 명밖에 안 줄었어요. 다른 정권에서 7만 명 줄어들 동안 정원을 줄일 동안. 왜 그랬을까요? 모르죠. 왜 그랬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왜냐하면은 정원을 줄이기 시작하면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거 구조조정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대학들별로 갈등이 막 심화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보기엔 그냥 미룬 게 아닌가. 약간 미뤄둔 것 같은데 지금 미룰 상황이 아닌 거죠. 당장 올해 이제 미달이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심각하냐면은 2026년에는 10만 명이 지금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2024년에 앞으로 3년 뒤네요. 네. 정원보다 10만 명이 부족해요. 네. 지원자가. 그럼 뭐 이거 어떻게 해결하려고 이거를 구조조정을 안 하고 지금 정권에서 버티고 있는 건지. 한성혁님 문자 주셨습니다. 이런 순간이 오리라 예상했겠죠. 단지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을 겁니다 하셨고요. 최민구님 대학뿐만 아닙니다. 저는 경기 남부 안성시 시골에 사는데 왜 시골입니까? 이것은 대학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도 폐교되지 않기 위해서 입학 장려금 100만 원 준답니다. 즉 이 동네는 초등학교부터 전문대까지 전부 입학 등록금을 주네요. 그러니까 이게 대학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대학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그 소위 말해서 유치원 쪽은 이미 거의 산업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학력 인구가 지금 작년에 산부인과가 제일 많이 도산했어요. 산부인과도 도산을 많이 했고 없어졌죠. 이미 비인기과라서 사실 옛날부터 많이 줄긴 했는데 유치원 같은 경우 작년 신생아가 지금 30만 명이 깨졌습니다. 맞아요. 10년 사이에 거의 반토막 났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앞으로 근데 문제는 코로나 영향이 작년에는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엄마 뱃속에 10개월 동안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2019년이나 2020년 1, 2월에 임신이 된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작년에는. 네. 그러니까 코로나 영향을 안 받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는 코로나 영향 올해 받잖아요. 더 떨어지는 거죠. 올해는 아마 25만 제 예산으로는 25만 명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 신생아가. 그건 이제 5년 뒤면은 유치원 산업이 딱 바로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합계 출산율이 0.84인데 예. 더 떨어질 거라고 보더만요. 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코로나 때문에 결혼도 안 하고 지금 애도 안 낳고 지금 다 그러고 있는데. 아휴, 참 내후년까지 이어질 거예요. 이 여파가. 그러니까 이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이제 쭉 이제 밀려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 산업이 크잖아요. 특히 이 사교육 쪽으로. 엄청 크죠. 그쪽은 또 어떻게 해요? 그러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게 행정가는 아니라서 그래서 이런 얘기를 잘 분석을 해줄 수 있는데 예. 정부에서 사실은 그래서 이건 방법이 없는 게 이제는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이민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민? 예. 그러니까 인구가 이미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 네. 다른 미국 같은 나라가 자연 감소죠. 네. 자연 감소하는데 백인들은 잘 애 안 낳거든요. 상대적으로. 근데 네. 그 하는 게 히스패닉이나 다 아시안들 받아들이면서 나라 국력이 유지되고 있어요. 네. 한국도 이제는 이 정도로 젊은 사람들이 부족하면 이민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전 세계에서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가 또 한국이거든요. 심하죠. 예. 뭐 비닐하우스에서 겨울에 얼어 죽질 않나 이주 노동자가 네. 멀쩡한 이주 노동자가 이런 나라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참 감이 안 잡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당장은 우선 시급한 발등에 부른 지방대학인데 그런 분석에 입각해서 대책을 좀 줘보세요. 지금 올 초에 정부에서 지방 대학들한테 돈을 엄청 풀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돈을 푸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문제는 취업이거든요. 네. 취업이라서 창업지원금, 취업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까지 연계를 해가지고 입학하면은 뭐 이런 거를 해서 뭐 1,000억 원, 2,000억 원씩 풀었어요. 네. 근데 이제 지역에는 문제는 일자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창업을 해서 지역에서 이렇게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수도권 분산 분장까지 같이 이게 맞물려서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네. 안 되면은 안 되고 또 하나는 정원을 감축해야 되는데 지금 수도권이 감축을 안 하고 소위 말하는 서울의 뭐 좋은 대학들이 감축을 안 하고 그러면은 지방 대학도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거는 주도권을 쥐고 다 같이 공평하게 다 같이 인원 감축을 하는 거를 지금 정원 감축하는 거를 지금 바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요? 네.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예. 6471님이 다니기 좋은 초등학교는 애들이 꽉꽉 차 있습니다. 김포 한 초등학교 1학년은 한 반에 30명 후반에 13반까지 있네요. 라고 말씀하셨네요. 13반. 예. 고민됐고요. 안비라님이 인천인데요. 딸이 초3인데 4, 5, 6학년은 3반뿐이에요. 여기는 또 반대네요. 그렇지 여기는 안 되는 데고 예. 적은 데고 그 위에 먼저 읽어주신 데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데고 아이들이. 그러니까요. 그 밑에다 읽어주세요. 구보미님이 인구가 서울 수도권 신도시로 많이 쏠려서 딸아이 다니는 어린이집도 이번 원화 모집이 1명밖에 안 됐다고 하네요. 라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예. 애들이 많을 때거든요. 그렇죠. 엄청 많을 때요. 제가 전학을 갔는데 예. 제 번호가 맨 뒷번호로 받을 거 아니에요. 예. 몇 번이었게요? 84번이었어요. 제가 60번대 후반대였고 저도 오전 오후반이 있었거든요. 네. 저도 저 때만 하더라도 95만 명이 태어났고 1970년을 100만 명을 마지막으로 찍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씩 줄어들었는데 어찌 됐든 저 때도 난리도 아니었는데. 예. 84번. 아. 근데 지금 벌써 뭐 30명대로 와 있으니까. 자,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전지적 기자 시점. 오늘은 우울한 소식. 교육 관련해서 특히 지금 지방대가 몰락하게 생겼다는 얘기를 좀 짚어봤습니다. 노래 하나 들을게요. 예. 예. 소개해 주고 가실래요? 노래 좀. 예. 노래는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본입니다. 예. 이 노래 듣고요. 4부에 오겠습니다. 우리 사이에 굳이 통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시사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DJ 리 이철희의 정치 쇼. 예, 이철희의 정치쇼 목요일 4부는 정명훈 기자의 그것 말이야, 인숙 기자의 새로운 발견 두 코너를 원래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 두 분 사정이 있다고 그래서 땜빵으로 이분 모셨습니다. 민주당의 홍영표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땜빵이라고 그래서. 제가 저기 국회의원 할 때 모셨던 분이라 제일 이모로 와서 한번 나와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래도 뭐 영광스러운 땜빵입니다. 이렇게 네. 나올 수 있어서. 네. 저희가 킬리만자로의 표범을 들으시면서 18번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진짜요? 아, 맞아요. 내가 옛날에 노래방 다닐 때 내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이 킬리만자로 표범입니다. 이거 엄청 어려운데 랩도 해요? 중간에 있는? 네? 랩도 하시고? 아, 완벽하게 할 수 있죠. 그래요? 네. 근데 뭐 하도 이제 오랫동안 뭐 노래방을 좀 안 가봐서 네. 지금 다 그대로 다 할지는 모르겠는데. 네. 음악 좋아하시잖아요, 원래. 그렇죠. 네. 네. 좀 오늘 좀 어떤 거는 좀 소프트하게, 네. 어떤 거는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죠? 네. 예. 마음대로 하세요. 예. 자신이 넘치시는데. 딸 바보시죠? 아, 그렇죠. 저 뭐 딸이 둘이고 네. 뭐 세 여자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세 여자요? 네. 아. 네. 아, 그렇게 셋이 되는군요. 네. 제가 옆에서 봤는데요. 딸 얘기를 하면 정말 정신을 못 차립니다. 예. 요즘도 그러세요? 아니 갈수록 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나중에 시집 보내요? 아니 뭐 집에서 그래도 나중에 좀 같이 살려면 잘해야죠. 네. 제가 간략하게 이력을 소개해드리면 원내대표 20대 국회에서 원내대표를 하셨고 네. 그전에는 노동운동을 세게 하셨고 엄청 세게 하셨죠? 80년대 했죠. 예. 노동운동, 민주화운동을 한 거죠. 예. 네. 그러다가 또 대우그룹 들어가셔가지고 런던 지사장 하셨습니까? 지사장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80년 초에 그 소위 위장 취업으로 노동운동하러 들어가서 위장 취업이요? 네. 그러니까 대학을 다니다가 네. 그때 뭐 이제 현장에 가자. 그게 이제 5.18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살아생전의 민주주의가 될까 그런 네.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목했죠. 그래서 노동 현장, 네. 농촌으로 가서 우리가 이렇게 뭐 의식화, 조직화 활동을 해서 우리 후세들이라도 민주주의를 누리게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1세대처럼 갔고요. 네. 85년도에 이제 대우자동차에서 엄청난 파업이 있었고 그때 이제 제가 그때부터 한 10년 동안 해고자 생활해서 저는 사실 노동운동 마지막을 민주노총 준비까지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복직이 돼서 네. 대우자동차 런던 법인에 가서 주재원으로 지사장이 아니고 자동차 주재원으로. 파셨어요? 네. 자동차 파신 거예요? 네네. 자동차 뭐 마케팅 뭐 이런 걸 했고요. 네. 그래서 또 대우가 그 IMF 여파로 그때 이제 회사 문을 닫고 난 뒤에 뭐 구조조정돼서 사실 이제 그때 뭐 실직하셨어요? 잃었죠. 네. 홍영표라는 정치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한미 FTA 관련해서 무슨 추진 단장이었던가요? 네, 한미 FTA 체결 지원 단장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직속 한미 FTA 체결 지원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우리 홍영표 대표께서 같이 지내시던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 엄청 FTA 반대했잖아요. 제가 그때 힘들었겠어요? 한미 FTA 오적 중에 한 명이었고요. 뭐 그러다가 지난번에 이제 원내대표 할 때 그때 한국과 미국 사이에 그 자동차 분쟁 때문에 미국에서 한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의 관세를 25% 부과할 수도 있다 이래서 아주 트럼프 정부 때 아주 초비상이었고 제가 원내대표 때 그때 윌버로스 상무부 장관을 만나서 한미 FTA를 통해서 이렇게 다 해결해 왔는데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자동차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내가 한미 FTA를 했던 사람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때 반대가 심했는데 지금은 이제 벌써 체결한 지 한참 됐잖아요. 네.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잘한 것 같아요? 저는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 정부 때 그 자동차 그 무역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그게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실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은 FTA가 우리가 불가피하고 그러나 또 FTA는 우리 경제 영토를 넓히는 것이긴 하지만 또 이렇게 피해보는 뭐 농업이라든지 이런 산업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양극화도 심해지는 한 원인이 되니까 그것을 또 한편으로는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했던 것은 FTA 국내 대책본부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꾸준히 되어 왔어야 되는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그런 국내 대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소홀히 되면서 저는 또 그건 보완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본색을 좀 드러내겠습니다. 네. 홍영표 전 원내대표를 모신 이유는 지금 이제 검찰개혁 뭐 2라운드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사실은 검찰개혁이 제대로 궤도에 오른 거는 원내대표 하실 때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거잖아요. 패스트트랙 얹은 거죠. 이제 정식 본회의 통과된 거는 그 뒤에 원내대표가 하긴 했습니다만 이때가 시작이었잖아요. 그런데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선 단도직입적으로 질문드리면 그 중대범죄수사청 근데 여당이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에요? 이런 수렴을 좀 폭넓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중대본부수사청은 당에서 아직 공식화된 그러니까 당론으로 결정된 그런 방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된다는 원칙 이것은 분명하고요. 그건 뭐 지난번에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뭐 윤석열 총장도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인사청문회에서 이야기했었고. 맞아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공수처를 만들 때 그 반대했던 분들의 논리가 공수처 만들면 뭐하냐. 그러려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된다라는 게 그쪽의 주장이었습니다. 그건 지금의 어떤 국민의힘이나 공수처를 반대했던 사람들의 논리가 공수처는 그거 만들어 놔봤자 별 의미가 없고 이건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와서 저는 지금 윤석열 총장이 이것을 무슨 헌법의 어떤 사법 시스템을 뭐 파괴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우리 당이 뭐 서두른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이거는 충분하게 지금 당내에서도 완벽한 이런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검찰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그리고 또 각계각층의 또 국민들의 어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저는 완벽한 법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일부 언론이나 야당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저희들의 지금 어떤 판단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듣기에 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은 확고하나 지금 알려진 뭐 일부 강경파 그렇게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진 대로 3월에 법안 내고 6월에 처리한 이 스케줄은 아니다. 그건 지금 당에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생각해도 저도 국회의원 뭐 짧게 해봤습니다만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할까 싶기도 한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공수처도 우리가 출범할 때도 많은 진통이 겪었고 이번에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서 뭐 어떤 형태로든지 새로운 제3의 기구를 만들면 그것을 준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수사만 전담하는 그런 독립 기구를 만들었을 때 검사들도 자기가 나는 수사에 그 어떤 전문성이 있고 이걸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하면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또 구성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좀 더 논의가 되고 어찌 됐든 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이나 역할 어떤 그것이 뭐 중단되거나 뭐 이렇게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는 완벽하게 준비해서 가려면 정말 더 신중한 논의와 또 뭐 이렇게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무거운 거를 여쭤봤으니까 또 가볍게 좀 가보겠습니다. 원내대표 시절에 파트너가 처음에는 김성태 원내대표였고 그 뒤에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있잖아요. 두 분 다 지난번 낙선했어요. 그다음에 김관영 원내대표도 있었고요. 윤소아 원내대표도 있었고 정의당에 또 장병원 원내대표 있었는데 이분들 다 떨어졌어요. 혼자만 이렇게 살아남으신 거는 좀 미안하지 않으세요? 정치적으로 좀 그렇게 돼버렸죠. 저는 그분들하고 가끔 연락하십니까? 예, 뭐 가끔 만납니다. 그래요? 제가 어차피 또 같이 원내대표로 고생을 했기 때문에 뭐 같이 뭐 만나는 편이고요. 그래서 제가 아프터 서비스를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꼭 뭐 서로 자리 맡았다고 만나는 것보다 평소에 자주 만나야 아니 근데 소통이 이제 되죠. 제가 이렇게 보면 참 패스트 트랙 때문에 이제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었지만 저는 그 당시에 저희 당이 129석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상대해야 할 정당이 4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보면 패스트 트랙 말고 특히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 시절에 저희가 중요한 입법이나 이런 것들을 아마 저는 역대 어느 그 원내대표단보다도 성과를 많이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합의서가 12개였습니다. 김성태 대표하고. 그런데 이제 나경원 대표하고는 좀 그런 성과가 별로 없었죠. 한 2개밖에 합의서가 없었으니까. 똑같이 두 사람 다 저하고 180일씩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네. 6개월씩. 딱 6개월씩. 그랬구나.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이 홍영표 의원님이 원내대표 딱 됐을 때 김성태 원내대표가 농성 중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자유한국당 국회 앞에서 그 계단 밑에서 되자마자 그 길로 직행해서 찾아갔잖아요. 그렇죠. 그때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제 8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었고 국회는 그때 한 3개월 동안 완전히 여야 관계가 이제 대화도 없고 국회가 마비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바로 찾아가서 일단은 병원에 가시라 해서 그날 오후에 그냥 병원에 이제 갔었고
제가 이제 일요일 날 새벽에 7시에 혼자 그 병원에 찾아갔죠. 입원해 있던. 찾아가서 그때 좀 국회를 정상화 시키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정상화 시킨 거고. 네네. 근데 그때 김성태 원내대표 요구한 게 드루킹 특검이었잖아요. 네네. 그거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 왜 받으셨어요? 그때 드루킹 특검은 이미 일단은 김경수 당시 지사가 사실은 저는 뭐 사법부 판단이 지금 남아 있지만 저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또 본인이 뭐 특검도 좋다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었고 또 당 내에서 뭐 이미 좀 그런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그 당시도 저희가 추경을 해야 되는데 한 3개월 동안 그 야당이 응하지 않아서 뭐 정부가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걸 뭐 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를 그때 이제 같이 풀었죠. 네. 근데 이런 예민한 사안 그냥 이건 뒷얘기를 좀 듣고 싶어 드릴 말씀인데 이런 거 받아들이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경수 당사자인 김경수 지사도 오케이를 했고 더 적극적으로 하자 그랬고 근데 되게 원내대표시면 혼자 결정 못 하잖아요. 청와대하고 이렇게 서로 좀 소통해서 조율도 좀 합니까? 아니 그렇죠. 원내대표는 아무래도 당 정청에서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뭐 조율하고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원내대표 혼자서 이렇게 막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죠. 네. 근데 그 드루킹 특검 받아들였다고 문자 폭탄도 받고 그러셨다면서요? 뭐 그거는 뭐 네, 제 원내대표 하는 내내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고 뭐 또 우리 지지자들로서는 그 드루킹 특검이라는 게 정말 저는 정치적 사안이고 저는 참 지금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지자들은 저한테라도 화풀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도 뭐 이른바 홍영표 대표하면 친문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그 정도였겠죠. 아니었다 그러면 거의 뭐 초토화됐을 텐데. 자 다시 또 어려운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대통령과 당 간에 그 지난번에 신현수 수석 파동 때 아까 뭐 그런 얘기가 오가기로 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 검찰개혁 2.0 그러니까 2단계 검찰개혁 관련해서 청와대나 대통령이 원하는 속도와 당이 원하는 속도가 좀 차이가 있다. 이런 갈등이 좀 있는 것처럼 비춰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램등 얘기도 막 그랬는데 그런 거는 좀 어떻게 저희가 이해해야 됩니까? 저는 아니 청와대와 당이 그렇게 이견이 있고 갈등이 있다. 저는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요? 네. 그러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때로는 그 치열하게 토론할 수도 있고 또 뭐 이견이 존재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걸 조정해 나가는 것은 뭐 저는 항상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문제도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이렇게 어떤 갈등이다, 뭐 이게 레임덕이다 이렇게까지 저는 나올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하나요. 네. 검찰개혁 관련해서 저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은 아무 윤석열 총장만 쳐다보는 것 같다. 전체 검사들의 의사를 들어보고 존중해야 되는데 맨날 윤 총장만 쳐다보고 뭐만 하면 막 싸우고 공박하고 왜 그러냐 이런 지적을 하시던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뭐 또 윤석열 총장이라는 분이 아마 역대 이런 검찰총장으로서 참 독특한 분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본인이 정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렇게 무리수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주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또 하나는 뭐 본인의 어떤 약점이 있으니까 그걸 은폐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러나 사실 우리 사회의 어떤 정의나 뭐 공정 또 부패를 그 막는 그런 검찰의 고유한 기능을 위해서 많은 검찰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 윤석열 총장의 행위 자체가 저 검찰을 스스로 지금
뭐 검찰의 어떤 자해행위를 하는 것 같아요. 자해행위다. 제가 보면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이제 그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냥 윤석열 총장이 어떤 정치적 야욕 또 네. 개인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저렇게 하는데 저게 참 검찰 조직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나머지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검찰 개혁의 마지막 단계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고 그건 또 검찰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거는 그냥 정치 검찰 네. 이 일부의 문제가 지금 완전히 윤석열 총장의 정치 야욕과 결합이 돼서 지금 가장 극대화된 상태라고 보고요. 네, 알겠습니다. 김규용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홍 전 원내대표님께 질문 드립니다. 정관 여부를 근절하는 것이 검찰 사법개혁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 기소 분리된다면 이런 정관 여부 근절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정관 외우 문제는 너무나 심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실 법률 시장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검찰이 그런 정치 검찰을 했던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돈을 그렇게 많이 법니다. 근데 그런 것을 이렇게 제도적으로 원천적으로 지금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관예우는 우리가 사실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런 얘기까지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어떤 사법 정의를 세워야 된다. 저는 이 여론이 60% 70%라고 봅니다. 네. 네, 그런 데서 이제 마지막 어떤 검찰 또 사법계의 그 기득권 세력, 특권 세력들이 이렇게 저항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튜브로 지읒쇼님이라고 문자 주셨는데 최근에 김진숙 씨 건에 대해서 혹시 홍영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노동운동 하신 입장에서는 공감대가 있으신가요? 하십니다. 저는 뭐 국회에 와서 제가 환경노동위원회를 가장 오래 했습니다. 위원장도 하셨죠? 네? 위원장도 했고요. 제가 5년을 환노위에서 했는데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이제 노동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있었고 당시 18대는 국회의원이 86명인데 노동계 출신 저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뭐 전국을 이렇게 정말 돌아다니면서 그 투쟁 사업장을 지원하고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진중공업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도 한진중공업에 대해서 그때 우리가 아주 야당인데도 불구하고 청문회까지 해서 한진중공업 그 회장을 국회로 부르기도 했고 뭐 조정을 했습니다만 한진중공업 자체가 지금 그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제 거의 뭐 이제 그 문 닫을 지경에 있거든요. 이런 네. 상황에서 지금 김진숙 씨 건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참 어떻게 보면 정부가 나서서 어떤 일을 하는 데는 저는 한계가 있고 또 김진숙 씨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뭐 건강도 제가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든지 좀 명예라도 되찾고 해야 된다는 저도 뭐 해고자 생활을 10년 해봤기 때문에 그 심정을 충분히 알고 있어서 뭐 이해가 됩니다만 참 해법이 지금 회사는 거의 뭐 파산 상태에 있고 또 뭐 이 문제는 이래서 하여튼 좀 쉽지 않은 것이 안타깝습니다. 저도 제 사견일 수 있습니다만 그 약자니까 김진숙 씨 편 좀 들어주십시오. 아니 당연히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당 대표로 출마하실 거라면서요? 네, 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시간이 너무 없어서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당 대표 하시면 180석 가지고 그냥 일방 독주 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안 된다고 봅니다. 국회는 결국은 의회 민주주의라는 것은 대화와 타협을 하는 것이고 또 어떤 사회적인 뭐 이해관계나 이해관계로 이가 충돌이 돼서 갈등과 분열로 이루어진 것을 막는 것이 또 저는 정치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사회를 안정시키고 통합하는 것 이것이 이 국회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인 그런 어떤 의회 민주주의의 정신을 우리가 복원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 되시면 야당과 이른바 협치 많이 좀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주문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홍영표 전 원내대표 인터뷰 진행했고요. 홍 대표 나가실 때 저도 같이 나가야 되겠습니다. 많이 풀렸는데요. 좋은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